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 3일 LG화학과 LG전자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분석됩니다. 인천 강화에서 연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국내 발병 농장이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돼지 이동 중지 기간을 내일까지 연장하고 접경 지역 하천과 도로, 도축장과 사료 공장 등의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조개젓 제품 3개 중 1개꼴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선 회수 폐기 조치를 내렸고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는 걸 입증한 경우에만 제품을 팔 수 있도록 검사 명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음 달 10일 워싱턴 DC에서 재개된다고 미 CNBC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 요구와 지식재산권 도용 등을 막기 위한 이행 강제 장치는 물론 위안화 환율 조작과 추가 관세 철폐 문제 등에서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업체와 손잡고 북미 지역의 수소 전기 상용차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글로벌 수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북미와 유럽의 수소 상용차 시장에 뛰어든다고요. 네, 현대차는 미국 엔진 업체인 커민스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제공하고 커민스는 기존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미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대차와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 양사는 이를 북미의 트럭과 버스 제작업체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스위스 업체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유럽 시장에 2025년까지 수소 전기트럭 1,600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소차로 이 북미와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유럽과 북미의 배출가스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수소차가 친환경 상용차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유럽과 북미는 육상 교역거리가 길어 트럭과 버스가 한 번에 1,000km 이상의 장거리를 왕복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료 효율이 높은 수소차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현대차는 이 지역의 수소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의선 수석 부회장도 이와 관련한 전략을 밝힌 적이 있죠? 네, 정 부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수소전기차는 자율주행차에도 적격이라며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으니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소송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LG화학이 소송을 추가했군요. 네,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의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배터리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을 분석한 결과 LG화학의 특허 총 5건을 침해해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침해당한 미국 특허 5건은 원천 특허라서 회피해 설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LG화학의 특허 소송은 지난 3일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추가 소송 내용을 분석해 법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LG화학이 지난 4월 이미 냈던 소송과 이번에 추가한 소송은 어떻게 그럼 다른 겁니까? 네, 지난 4월에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이번에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76명의 핵심 인력 빼가기를 통해 기술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 두 회사 최고 경영자가 회동을 했는데도 오히려 사태가 좀 악화되는 모습인데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 16일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 사장이 회동을 했는데요. 그랬는데 이후 오히려 두 회사의 배터리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SK이노베이션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 또 최종 판결은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수연입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국내 9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나흘간 강화에서만 5건이 연달아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의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현재 상황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인천 강화에서만 벌써 5번째죠?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인천 강화군 화전면에 있는 돼지 농가에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2천여 마리로 모두 살처분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강화에서는 어젯밤에도 농가 한 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국내 9곳의 농가에서 돼지열병이 확인됐고 그중 5곳이 모두 강화에 위치한 농가입니다. 정부는 강화군 방역막이 연달아 뚫리자 특단의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에 의한 전파를 막기 위해 내일 정오부터 경기 북부 권역 축산 관계 차량의 다른 권역 이동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건수가 늘어나면서 살처분 대상 돼지 수도 6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네, 엄 기자. 감염 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이죠? 네, 돼지열병은 통상 잔반급여나 야생 멧돼지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피해 농가들 중 이와 관련된 경우는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에 감염된 멧돼지에서 비롯된 바이러스가 접경 지역 하천을 따라 우리나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오후 북한과 접경 하천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과학원 측은 지난 23일부터 나흘간 한탄강과 임진강, 한강, 하구 등 모두 20개 지점에서 하천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돼지고기 가격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분위기를 살피던 대형마트들이 가격 인상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을 100g당 90원 올렸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냉장육의 재고 소진과 함께 유통기한이 3주 정도인 만큼 이번 주가 고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올해 갑작스럽게 유행한 A형 간염의 원인으로 조개젖을 지목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유통되는 조개젖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문제가 있는 조개젖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호 기자, 얼마나 많은 조개젖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까? 네, 조개젖의 3분의 1가량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조개젖 136종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44종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와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러스가 검출된 44개 제품 중 중국산은 14개에 불과했고 국내산이 30개에 달했습니다. 앞서 중국산 조개젖이 A형 간염의 주범이라고 알려졌던 것과 다른 결과입니다. 정확한 제품 목록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형 간염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14,000건 넘게 발생해 지난해 전체 발생자였던 2,400여 명의 6배를 넘었습니다. 네, 이 기자, 당분간 이 조개젖은 안심하고 먹기 힘들 것 같은데 대책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정부는 생산 단계부터 제품 제조 단계까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조개를 채취하는 지역부터 조사가 실시되고 만들어진 조개젖의 경우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통과해야만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제품에 담기지 않고 즉석 형태로 팔리는 조개젖은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또 의류관리기에서 TV를 비롯한 각종 가전까지 요즘 빌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렌털 제품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라돈 사태 등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렌털하시는 분들도 크게 늘면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주와 함께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60대 장민수 주부. 최근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미세먼지와 진먼지 진드기 등 신경 쓸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렌털 케어 매트리스입니다. 손주를 키우니까 위생상 신경이 쓰이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셔서 관리를 해주니까 믿음이 가고. 침대는 이불처럼 세탁이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인 케어를 받으시면 진먼지 진드기 제거를 통해 좀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한 매트리스 렌털 업체에서는 고객의 체형과 수면 습관 등을 분석해 매트리스를 추천해 줍니다. 체형의 비대칭 상태나 누웠을 때 압력 분포 등을 체크해 적합한 경도와 소재를 고르는 겁니다. 최근 건강과 수면의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매트리스 렌탈 관리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침대 매트리스 시장은 1조 2천억 원 규모. 기존 침대 강자로 매트리스 판매 1, 2위를 다투는 에이스 침대와 시몬스 침대를 렌털 업체인 웅진코웨이가 턱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에 웅진코웨이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렌털 시장에 최근 쿠쿠와 현대렌털 등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건강한 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라돈 침대 파동 등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수면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음 달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진전된 결과가 나올까요?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다음 달 10일과 11일 양일 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완화 환율 조작 문제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협상의 화두는 이런 쟁점들과 관련 맺고 있는 중국 IT 기업 화웨이입니다. 최근 미국은 화웨이 거래 제한 유예 기간을 90일 늘렸지만 이를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오는 12월부터 미국 기업과 화웨이 간 거래가 금지됩니다. 일각에선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중 간 긴장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초나 내년 중반쯤에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는 이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표몰이를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중국 무역 공세를 그때 돼서 다시 강화시킬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타결이 될 경우 우리 수출에는 대외 악재 하나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사실은 상당 기간 이제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 관련 IT 산업에 중국 시장 진출 쪽에는 좀 장애 요인이 되겠지만 또 세계 시장 진출 쪽에는 또 긍정 요인이 되는 게 있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당사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눈과 귀도 다음 달 워싱턴으로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코스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19% 내린 2049.93에 종료됐고 코스닥은 0.24% 내린 626.93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원 10전 오른 1,199원 90전에 종료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중국 전지업체 EVE 에너지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합니다. 중국 EVE 에너지는 SK와 50대 50 지분으로 합자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 중국에서 두 번째 배터리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5,799억 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원화 약세에도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넉 달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환율이 달러당 1,200원대로 올랐지만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는 108.98로 1년 전보다 5.8%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지만 최근 세계 교육 규모가 줄어들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줄어든 것이 수출 물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인 DLF와 DLS 사태 피해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판매 은행장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DLF, 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책임이 은행 경영진에 있다며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DLS 상품 투자자들은 최대 100%에 달하는 원금 손실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내일 첫 차부터 오르게 됩니다. 현금 기준으로 경기도 일반형 시내버스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좌석형 버스는 2,100원에서 2,500원, 광역버스는 2,5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됩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조조 할인과 만 6세 미만 3명까지 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안심 전환대출 50조 돌파. 변동금리에서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 안심 전환대출이 이제 모레면 신청이 모두 끝난다고 합니다. 대출 한도는 20조 원인데 신청액만 50조 원을 돌파해 대출 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심 전환대출 관련 주요 궁금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예.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은행 창구에선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행 창구 가서 직접 신청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29일까지, 그러니까 모레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기간 막판에 고객들이 현재 대거 몰리고 있는데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신청액이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출 한도가 20조 원이니까 2.5배가 넘는 수준인 겁니다. 주말까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받게 되면 신청액이 60조 원 가까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한도가 20조 원인데 어제까지 50조, 이번 주말까지 해서 60조가 예상된다고 하면은 대거 탈락자가 나올 것 같은데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주택 기준, 가격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어제 기준 신청자 43만여 명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집값 순으로 우선 나열을 한 뒤에 줄을 세운 뒤에 집값이 낮은 사람부터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우선 이번 대환 신청액이 한도인 20조 원을 큰 폭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이 자격 요건상 주택가격 최대치인 9억 원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도에 1차 안심전환 대출 당시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당시엔 대출 승인된 차주의 평균 주택가격이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 원이 넘는 차주도 고작 4.7%에 불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대환 가능한 집값의 커트라인을 내부적으로 예측하는 작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네, 대출 탈락자가 대거 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좀 한도를 늘려달라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대환 규모를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재원 여력이라는 게 있고요. 또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당국으로선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예. 이제 올 12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가 이 한도 20조 원, 이 대환 금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주택저당증권 MBS라고 하는데 이걸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 대규모 채권 물량이 시장이 확 풀리게 되면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이 부분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채권 시장 규모가 2,000조 원 규모임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물량 공급만으로는 금리 변동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30일에 별도 브리핑을 열고요. 최종 신청 현황을 밝힐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도 추가 공급 계획은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보험업계 설계사 쟁탈전. 최근 손해보험업계에서는 경력 설계사를 두고 업계 1위와 2위 보험사들 간에 뜨거운 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상대 보험사를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과열 경쟁의 피해가
보험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겠죠. 경제부 임종인 기자와 역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네. 지금 설계사 쟁탈전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예. 손해보험업계 2위인 메리츠 화재가 경력 설계사들을 대거 스카우트하면서 쟁탈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2017년 말에 13,000명 수준이던 소속 설계사들을 지난 7월 말 현재 2만 명 넘게 늘렸으니까요. 공격적으로 설계사들을 영입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1년 반 새 수천 명의 설계사들이 메리츠 화재로 자리를 옮긴 셈이니까 다른 손보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화재가 최근 메리츠 화재를 손보협회 공정경쟁 질서 확립 대책위원회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 왜 신고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메리츠 화재가 자신들을 비방했다는 건데요. 사전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부터 GA 즉 독립보험 대리점 업계가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서 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삼성화재와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리츠 화재 측이 GA들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삼성화재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실이 드러나자 삼성 측이 메리츠를 협회에 신고한 겁니다. 메리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계 상도위를 어겼다는 건데요. 상호 비방으로 회원사를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정도로 업계 이리저리를 놓고 삼성과 메리츠 화재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의 일환으로 설계사들을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발생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신고하면 무슨 페널티가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손해보험협회장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제재를 결정하는데요.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되면 최고 1,0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수조 원에 달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니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끊이질 않는 상황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주요 손보사들이 각사별로 설계사 스카우트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메리츠 화재는 영업비밀이 노출된다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설계사들이 이렇게 자주 회사를 옮기게 되면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설계사가 자주 회사를 옮기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보험을 깨고 비슷한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승환 계약이나 관리가 아예 안 되는 이른바 고아 계약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직업 이전의 자유가 있는 설계사들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은경 교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설계사한테 물어야지요. 왜 갈아타느냐. 적극적으로 소비자가 묻는 방법밖에는 달리 보호장치는 없어요. 사후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금감원 소비자보호원에 피해를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인텔의 위협. 세계 1위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미국 인텔이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반도체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이 시장의 강자인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정인영 기자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인텔이 메모리 시장 전략을 발표했는데 왜 한국에서 했을까요? 네, 일단 인텔은 어제 국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데이터 센터용 옵테인 퍼시스턴트 메모리라는 제품에 대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장점을 합쳐놓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이 디램의 데이터 처리 기능과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낸드 플래시의 장점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인텔은 올해 4월 처음 이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내년에는 성능과 용량 등이 더 업그레이드된 2세대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미 미국 오라클 등 해외 IT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의 현대차, 네이버 등도 이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의 전략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위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인텔은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중앙 처리 장치 CPU의 강자인데요. 이 분야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비메모리 중심의 인텔이 메모리 분야 기술까지 확보하게 될 경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만들 수 없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업체들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인텔의 장기적인 플랜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CPU와 메모리를 결합한 원칩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메모리를 따로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전문 업체들이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 기자, 그렇다면 이 인텔과 반도체 시장 1, 2위를 다투는 이 삼성전자, 지금 개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삼성전자는 10여 년 전부터 이 다양한 종류의 차세대 메모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유지되면서 속도가 빠른 메모리 반도체 M램을 지난 3월부터 출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이 M램을 다른 반도체 안에 내장해서 가전기기나 IoT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메모리 시장 공략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해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특히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0.7 마이크로미터 픽셀 크기의 모바일 이미지 센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뷰지 플러스 계속해서 오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집값 흐름을 보면 쉼 틈 없이 올랐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꾸 오르기만 하니까 언제쯤 이런 상승세가 꺾일까, 이런 물음도 매년 던져졌는데 물론 그간 변곡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올리는 9.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게다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예고는 시장에 지금 불확실성마저 키우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향후 1년간 집값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토론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박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9.13 대책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집값 측면에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의외로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은 굉장히 강력했다고 볼 수 있고요. 8.2 대책과 함께 상당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이라는 효과를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은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로 시작해서 올해 7월 달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정책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7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의 대출과 또 세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효과가 다소 좀 둔감해지는, 그리고 아마 시장 내에서도 충분히 감당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이 뭔가 반등의 모멘텀을 찾아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그 가격이 완만하나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완만하게 오다가 지금 공교롭게도 어제죠 9월 26일 날 한국감정원의 주간 동향에 의하면은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전주에 비해서 2배로 0.06% 오르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13 대책의 효과가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부분의 바탕 속에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급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전체적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공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기대대로 좀 효과가 드러났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61% 정도 줄었는데요. 대책 이전에는 그 집가 상승 자체가 21.4%나 올랐습니다. 대책 이후에는 4.4%밖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일단 접는 데는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대출을 규제해서 거래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안정화된 것은 결국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이제 규제가 완화되거나 또 대출이 또 완화되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게 사실 집값이 안정됐다, 하락됐다 이런 분석을 가져가려면 집값 상승이 좀 가팔랐던 때 이전과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홍 교수님 하나 더 여쭐게요. 그럼 상승세가 전과 비교해 잠잠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좀 맞을까요?
가격 자체는 안정화됐다고 봐야죠. 문제는 이제 그 1년 동안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9억 원 이하 주택과 9억 원 이상 주택으로 구분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억 원 넘는 경우는 대출이 전면 안 되거든요.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61%나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9억 원 넘는 것들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43%나 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 전에 그 시행하기 이전보다도 약 한 17% 정도 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께 이해하기 좋게 9억 원 넘는 건 대출이 안 되는데 오히려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이 늘었어요. 이건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잔, 돈 있는 사람들만 샀던 거죠. 오히려 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했던 것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오히려 거래 건수가 줄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대출이 은행 돈을 좀 필요로 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거래를 죽여놨다. 오히려요. 만약에 강남에서 10억 넘는 것들, 9억이 넘으면 실거래가 고급 넘으면 대출이 안 되거든요. 고가 주택은 9억인데 실거래가는 13, 14억 돼요. 근데 실제 대출은 9억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만약에 강남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10억, 15억 정도 간다면 이 실수요자가 한 5억, 6억, 7억을 가지고 나머지 레버리지로 대출을 받고 샀어요. 근데 9억이 넘는 돈이 전부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서민이나 중산층들이 9억 넘는 주택 매수를 더 못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9억 원을 기점으로 해서 집값 거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박사님, 지금 이 집값 상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 제 느낌이 맞는 겁니까? 맞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아니다라고도 성급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많은 또 시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또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은 그렇게 움직임이 없는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자체의 상승폭이 분명히 통계상으로는 뭔가 의미 있는 수치로서 0.06%라는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굉장히 국지적인 부분에 대한 상승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확연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상으로 전체적인 평균을 하게 되면 가격 상승폭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폭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오히려 뭐 마이너스라든지 체감할 수 없는 정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평균적인 숫자와 수치만 가지고 시장을 그대로 이게 이야기하기가 한편으로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 궁금한 부분이 집값을 자극하는 요소야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 이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실제 거래량을 보면 너도 나도 이 집을 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홍 교수님, 거래량은 주는데 집값은 되게 오른다. 잘 이해가 좀 되지가 않는데 이 상황을 좀 풀어서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그 8월 6일 날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10월 달 되면 이제 그 시행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10월 초에 할지 중순에 할지 아니면 뭐 11월, 12월에 할지 아니면 더 늘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행을 할 겁니다.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기업자는 수익이 줄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하겠죠. 지금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지역의 도시 재생, 재건축, 재개발 사업 조합도 만약에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이 준다는 것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집을 사지 않을 수가 없죠. 금년도 서울시의 입주 물량은 4만 3천 가구, 2천 가구 정도 넘거든요. 4만 2,892가구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도 4만 1,900가구인데 2021년도에 가면은요 2만 가구로 줍니다. 이렇게 공급량이 갑작스럽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입주하는 물량인들인데 거기 한 4분의 1 정도가 일반 분양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분은 올해 15,000가구가 안 됐어요. 12,000가구 정도 됐는데 청약 통장 가입자가 2,500만 명이나 됩니다. 자, 분양 가격을 낮추면 수장자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이렇게 수익이 줄면 조합이나 기업자들이 공급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거래량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의 오름세가 나타나는 것은 직접적인 거래가 많아져서 그게 확정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상당히 그
집을 살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금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매각하기가 쉽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일단 매도자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고 느긋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수요자들의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예, 상당히 예.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거래량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호가 중심의 상승세로 구체화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하나 왔습니다. 끝번호 6955번님께서 이 가격 결정은 역시 수요와 공급이 정한다. 세금은 가격 인상 요인이다. 경제학의 기본이다. 뭐 지금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해주시는 의견, 뭐 철저히 시장 관점에서 의견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뭐 주제가 주제인 만큼 시청자 의견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향후 1년간의 이 집값 흐름,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흥미로운 이 조사가 나왔는데 앞으로 1년간 이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에 39%가 오를 것이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그리고 19%가 내릴 것이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 외 28%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사실 이 올 초만 하더라도 내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좀 지배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전문가들 역시 집값 상승에 표를 더 던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두 박사님, 이 박사님께서 예상하는 집값 향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연초에는 9.13 대책에 대한 굉장히 강한 어떤 효력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혹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3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시장에 있어서 뭔가 어떤 거래량들이 일부 살아나거나 거래 심리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7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들의 어떤 상승 부분이 수치로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 자체가 충분히 수요에 충족시킬 만한 부분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만 가구 이상이 사실 올해와 내년에 있어서 공급이 될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있어서 공급이 이어지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시장에 상당히 팽배해져 있고요. 또 생각보다 지금 부분에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에 풍부한 자금과 함께 구매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향후에 있어서도 1년간 혹은 그 이상의 상황에 있어서도 상승 폭에 있어서의 다소의 변동은 있겠지만 저는 상승 쪽에 상당히 무게, 즉 지금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서 상당히 공감을 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공 교수님께서는 혹시 지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 보시는지 좀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 자료도 좀 제시해 주시죠. 저는 일단 공급을 줄이는 정책, 정부가 이제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건데요. 이것보다 이제 가격을 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공급마저 줄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이미 가격이 올라서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제 이미 그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그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지역별 차별화가 더 심화되지 않겠나. 9억 원 넘는 것들은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고 거래될 수 있지만 그 이하는 대출이 규제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안 되는 그 전제하에 시행된다면 조금의 더 상승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지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좀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게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 공급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박사님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주택 공급이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공급이 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 원인이 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의 진원지라고 하면 서울 시내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 시내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정부가 공급 대책이라고 내어놓은 것은 서울 수요를 충분히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3기 신도시 등을 통해서 사실은 필요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다가 사실은 공급 물량을 쏟아내겠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많은 설명과 추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3기 신도시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다 지금 그 규제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의 추진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쪽에 여론이 많이 쏠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급 부족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시장을 설득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많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 내에서 확산되고 있고 팽배하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가격 상승을 밀어올리는 또 지속시키는 그런 어떤 화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거론은 잠깐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흐름의 상승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홍 교수님, 아직 분양가 상한제 확대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 시장의 예상대로 이 10월에 도입된다면 이 적용 범위 수준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지금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선 10월 초에는 적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일단 연기를 시사했고요. 또 이낙연 총리도 시의 적절치 못하다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행한다면 10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1월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그 시행 범위는 지난주 9월 26일 날 한국감정원 주간 발표를 보면은 서울이 강북이 0.05% 올랐고요. 강남이 0.06% 올랐습니다. 근데 그 전주를 보면 오히려 강북이 더 많이 올랐어요. 강남은 0.02%인데 강북이 0.03% 올라서 원래 정부는 강남 3구나 마용성 지구, 마포, 용산, 성동지구를 규제하려고 했던 건데 강남보다 강북이 더 많이 오르면 더 많이 오른 지역을 빼고 강남은 규제할 수가 없어요. 한다면 아마도 서울시의 강남북을 합친 25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더 나가서 만약에 서울만 규제한다면 수도권 지역에 특기과일지구가 4군데 있습니다. 바로 하남시, 성남 분당구, 과천, 광명시인데 여기를 놔두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행한다면 특기과일지구 31군데인 세종시까지 다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쉽게 결정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쉽게 결정을 못하지만 분명히 시행을 합니다. 그 시기는 10월이 아니라면 12월, 2월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알겠습니다. 주택 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면 일단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을 지지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박사님께도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줄곧 뭐 저희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뭐 여러 군데 나가시면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제도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집값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문제점을 좀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죠.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어서 새 집의 가격을 굉장히 낮추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준다고 하니까 나쁠 게 없죠. 취지는? 취지는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그것에 낮춰진 가격으로 그 해당되는 주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청약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실수요자들 가운데 우리가 가점제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가점제가 100%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해당되는 인기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점을 충분히 쌓아놓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의 기회가 사실 재건축이나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소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량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도 경쟁률이 높아지는 걸 감안하면은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가 포장이 잘 되어서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의 내용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현실화되는 꿈과 현실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실수요자들이 내 것으로 하는 체감을 느끼기에는 정부의 정책과 해당되는 쏟아지는 물량 자체가 대단히 적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서 실수요자들은 말 그대로 희망 고문만 시키는 그런 정부의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에 분양한 그 강남의 상하아파트 2차가 분양이 됐는데요. 분양 물량이 얼마 없다 보니까 200대 1이 넘었습니다. 바로 그 역삼동 같은 경우는 100대 1이 넘었어요. 이렇게 청약 경쟁이 높은 이유는 분양 물량은 작은데 수요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낮춰서 그 분양하는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물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 아주 극소수의 얘기라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공급이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청자 의견이 또 하나 오셨습니다. 20대 아들이 둘인데 집값이 상승한다는 뉴스를 들으면
가슴이 상당히 좀 먹먹하다. 아까 공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좀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 서울에 임대주택을 좀 많이 공급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택과 관련한 변수, 금리 부분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하느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나타날 테고요. 전망은 엇갈리고 있지만 홍 교수님, 만약 하느니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고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통화량이 당연히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당장 집값에 더 부담으로 좀 작용할 것 같은데 시장 분석 좀 어떻게 업계에서 오히려 하고 계십니까? 부담이 아니라 좀 가벼워지지요. 이자가 낮아지니까. 예. 금리를 낮추게 되면 수익환원법에서 수익을 종합환원 이율로 나누면 가격이 되는데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값이 좀 밀어올릴 수 있다는 일단은 측면에서. 그 은행의 그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익도 높아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0.25% 정도거든요. 미국이 이제 금년도 말에 제로금리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 간 초단위 금리가 제로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편중해서 부동산 시장뿐이 아니라 경제가 장기 침체에 가는 구조적 장기 침체 때문에 그럴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대출을 규제해서 부동산 시장에 흘러가는 돈을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낮추는 것에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박사님은 같은 질문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어떤 저금리 기조,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에도 사실은 불황 상태에서 화랑으로 바뀌었던 부분의 가장 근저에는 저금리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게 되면 부담을 줄이고서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의 꿈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저금리 기조가 보다 더 연장됨으로써 또 더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들의 여러 가지 그런 바탕들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집 없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희망의 소식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가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있고 그 대출 규제에 의해서 고통받는 쪽은 또 공교롭게도 서민들이 대출받는 문턱을 다 막아놨다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민들은 결국 그림의 떡이 되고 금리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주택이라는 것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또 의미도 상당히 강화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자산가들 시중에 부동자금 1,100조 이상 되는 그런 그 돈 속에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이 저금리 기조 하에서 시장 상황에 주택을 더욱더 선호하게 만드는 그런 속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는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분양 질서나 혹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바람직한 질서에는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실수요자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집값이 항상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 수요자 입장에선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홍 교수님,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지금 이 무주택자 입장에서 내려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처럼 도시정비 사업 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대기 수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매입을 한다 해도 역시 지금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규제하게 되면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고요. 무주택자라면 청약 가점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 거의 70점 정도 돼야 되고요. 서울이 한 60점 넘어야 되는데 가점을 늘리는 쪽으로 좀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부담이 가는 범위가 아니라면 내년쯤 그 매수를 생각하는 것도 좋겠고요. 조금 더 대기 수요로 간다 그러면 3기 신도시를 돌려볼 만도 합니다. 과천도 있고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택을 구입하는 데 서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 두 박사님, 실수요자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될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시죠. 어쨌든 실수요자들은 본인이 서울에서 머물 것인지 아니면은 서울 주변으로 충분히 옮겨가도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아마 개인별로 가게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되요. 서울에 만일 머무는 쪽으로 전략을 선택하신다면 굳이 지금 당장에 있어서 고가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이라도 충분히 본인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저는 우선 선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향후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021년, 2022년 정도 됐을 때 수급 상황에서 불균형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보다 주택 가격의 상승 쪽의 가능성들이 저는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더욱더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머물고자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의 구입을 적극적으로 청약만 기다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물량부의 제한도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알아보시면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에 저는 한 표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그 매수에
한 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오늘에서 내일 사이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최고 20에서 50mm로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기온 전망 살펴보면 토요일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고 낮 기온은 27도로 평년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날보다 낮 기온이 더 올라 덥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평년 기온을 웃돌며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많고 충청도는 다소 흐리겠고요. 낮 기온은 청주 28도로 덥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 기온은 24도 선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과 제주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28도, 대구와 제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